관장님, 오늘은 어느 작가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안녕하세요. 지금 아트코리아 방송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아티스트 탐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은 우리 한국 현대 미술을 이야기할 때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살아계신 분이 있죠. 우리가 박서보 선생님 하면 지금 우리 한국 현대 생존 작가 중에서 가장 또 화제의 인물이기도 하고요. 이번 주에 1년 동안 미술시장 결산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서울경제신문에 보도가 나온 건데요. 1년 동안 미술시장 이렇게 낙찰 총액 상위 작가를 발표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우리가 이우환, 두 번째가 쿠사마 야요이, 세 번째가 김한기, 네 번째가 박서보, 다섯 번째가 김창열, 여섯 번째가 정상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박서보 선생님 같은 경우 2020년에 낙찰 작품 수가 46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총액이 45억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시장에서도 이렇게 어렵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네 번째로 이렇게 많은 작품이 또 낙찰이 됐고 또 이렇게 됐는데, 우리 어쨌든 박서보 선생님은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현대 미술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분이죠. 그분이 1956년도 대학 시절에 동방문화회관에서 4인전이라는 이런 전시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쭉 이렇게 작품 활동을 해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최근 들어서 굉장히 어떤 이런 새로운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 선생님의 그 작품 세계를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처음에 선생님의 그 작품이 이게 1970년도 지금 이제 없어진 서울화랑이죠. 여기서 선생님이 처음에 박서보 유전질전이라는 이런 개인전을 했었습니다. 이 표지에 보이는 것도 굉장히 다양한 프로필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사진작가 임응식 선생님이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선생님이 이런 유전질이라고 해가지고 사람에 대한 인체를 탐구하는 이런 작품을 이 선생님이 발표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전질이 지나서 선생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거는 그분이 거의 평생 추구하고 있는 그 묘법 시리즈인데요. 이 묘법 시리즈가 1973년도 서울에서보다 일본에서 무라마츠 갤러리에서 선생님의 이런 묘법전이 보여졌습니다. 그해 6월에 무라마츠에서 보여졌고요. 그 다음에 박서보 선생님이 10월에 이제 명동화랑에서 이 묘법전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선생님이 이런 묘법 이런 것이 이제 선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묘법이라는 것이 이런 백색 이런 화면에 이렇게 쭉 이렇게 선을 그었는 이런 작업을 시작을 해서 이걸 이제 몇십 년간 해오면서 그것이 작품이 변모를 했었죠. 그래서 한때는 박서보 선생님의 이 묘법이 미국의 사이톤볼릭 작품하고 너무 유사성이 있다 이런 오해를 받았기도 했는데요. 박서보 선생님 처음에 그 묘법전이 미국의 현대작가 사이톤볼릭의 유사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받았었는데요. 그것은 긋는다는 거는 또 유사성이 있지만 처음에 출발부터 다른 거고요. 현대미술에서의 어떤 유사성을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2019년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대대적인 해고전을 했었었죠.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얘기가 어떤 이렇게 조선일보에도 기사가 나왔는데요. 박서보와 사이톤볼릭 일종의 형제가 아닌가 이런 우스갯소리를 했다고 하는데요. 선생님은
계속해서 이 선으로서 이렇게 긋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그걸 하나의 수행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또 신문에 많은 보도가 나왔는데요. 선비가 사군자 치듯 선으로 수행하는 남자, 계속해서 앉아서 이렇게 그어나가는 이 묘법, 이런 것이 선생님 하나의 수행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는 그 약간 백색 톤의 이런 작업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선생님이 그 화면에도 변화가 있어서 막 이 여기 보이는 이런 뭐 분홍색이라든지 뭐 그린색 해가지고 색을 쓰다, 또 이렇게 한번 변모를 하면서 선생님이 화면에 실질적으로 묘법이지만 이런 색을 지속적으로 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을 이야기할 때 선생님의 원래 이제 그 이름이 박재홍이죠. 그래서 일찍이 홍익대를 나오셔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젊은 나이에 홍익대학교 교수로 쭉 활동을 하시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미술의 한 축인 홍익대학교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박서보 선생님을 이야기할 때 뭐 우리 현대미술 얘기하면서 뭐 박서보 사단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너무 박서보 선생님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1970년대 한국 현대미술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두 가지의 큰 어떤 그룹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여주는 1975년도에 에꼴드 서울, 이게 국립현대미술관에서 1회전이 열렸었고요. 그 다음에 그 2회전이 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렸습니다. 근데 이 에꼴드 서울은 실질적으로 박서보 선생님이 주동이 돼서 우리나라 현대미술의 가장 핵심적인 당해년도의 작가들을 뭐 20여 명씩을 초대를 했는데요. 이제 방식은 그때 어떤 그 커미셔너라고 할까를 줘서 그 사람들이 작가를 선정을 해서 전시는 이루어졌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작가가 거의 우리나라 이제 현대미술의 중심에 있는 분들이 몇몇은 이렇게 바뀌지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꼴드 서울은 우리가 한국 현대미술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그런 미술단체 리더로서 활동을 해왔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많이 달라졌지만 그 당시는 외국에 우리가 얘기하는 뭐 파리 비엔날레, 상파울루 비엔날레, 카누 국제회화제 이런 데 한국의 현대미술 작가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거기를 이렇게 한국을 대표해서 출품을 하게 되고, 또 거기에 어떤 본인이 커미셔너가 돼서 작가를 선정해서 가기도 했는데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박서보 선생님이 가장 여기에 주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96년에 낸 바로 보는 한국의 현대미술에서도 이런 조사를 한번 아주 꼼꼼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960년, 70년대 국제전 참가 다수 작가 14명을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서 꼼꼼하게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박서보 선생님이 그 국제전에 10번, 그 다음에 뭐 김창렬, 신문섭, 이우환, 하종연이 7번, 서승원, 윤명로, 정영일, 조용희 이런 작가들이 이렇게 한국을 대표해서 국제전을 출품을 했는데, 거기서 정말 숫자적으로 봐도 박서보 선생님이 10번을 한국을 대표로 참가했다는 것이 이런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도 우리가 다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박서보 선생님은 우리나라 현대미술의 어떤 주동자로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네, 박서보 선생님 그 1970년대 얘기는 아까 박서보 선생님이 리더가 돼가지고 그 에꼴드 서울이라고 그 큰 그 전시회를 그 20여 년간 끌어왔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 70년대 중반에 한국 현대미술의 흐름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75년도에 서울현대미술제인데요. 이건 서울현대미술제는 에꼴드 서울과는 다르게 우리나라 현대미술에 거의 뭐 100여 명이나 되는 이런 작가들이
메모드로 출품했었던 이런 전시가 서울현대미술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75년도, 이거는 지금 국립현대미술관, 이거는 76년도 서울국제현대미술제, 이것도 국립현대미술관. 그래서 이 서울현대미술제가 기폭제가 돼가지고요, 나중에 이 대구 현대미술제라든지 전국적으로 이런 현대미술제 집단 미술 활동이 크게 막 확산이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박서보 선생님이 쭉 이렇게 현대미술의 중심에 있었는데요. 그 70년대 이제 말에 그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선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박서보 선생님하고 조각가 김영중 선생님이 두 사람이 11대 미협 이사장으로 출품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1980년 국립현대미술관 근무하기 전에 월간 전시계라는 잡지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 미협 이사장 선출 참관기를 그때 취재를 해서 제가 이제 글을 썼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막강했던 그 박서보 선생님이 그 김영중 선생님하고 미협 이사장 여기 선출해서 박서보 선생님이 밀렸어요. 그래서 그 김영중 선생님 미협 이사장이 이제 당선이 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한쪽에서 이 박서보 선생님이 너무 독주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뭐 밀렸다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하고, 그 당시 또 막 선거 후유증이 많이 이렇게 또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또 계속 다 좋은 찬사만 듣는 거는 아니죠. 또 그런 일면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박서보 선생님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그 현대 미술의 그 중심에 계셨었죠. 그래서 크게 이제 활동을 해오셨고,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그 평가를 받아서 지금은 이제 그 우리가 얘기했던 2019년도에 서울관에서 대대적으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박서보 질칠 줄 모르는 수행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해가지고 박서보 선생님의 그 전시가 이루어졌고요. 그 당시에 그 전시에 맞물려 가지고 또 여기에 그 5번의 어떤 그 세미나 토크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6월 28일은 제가 박서보의 기록과 예술을 이렇게 발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박서보 작가와의 만남에서 박서보 선생님하고 국립현대미술관 박영란 학예연구관이 이야기를 나눴고요. 또 그 다음에는 박서보전을 보다, 듣다, 나누다에서 박영란 학예연구관하고 권영진 미술사학자가 얘기를 했고, 또 네 번째는 단색과 열기 속 박서보의 위치에서 윤진섭 미술평론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5번째 박서보의 작품 속 색과 정신, 그래서 김복기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박서보 선생님에 대해서는 지금 끊임없이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 몇 년 전에 영국에서 박서보 선생님의 미술관을 만든다고 했고요. 또 올 여름에 박서보 선생님의 고향인 경북 예천에서 박서보 미술관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서보 미술문화재단이 지금 이렇게 크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박서보 미술문화재단이 있고, 또 연희동에 새로 이렇게 신축한 박서보 선생님의 아트리에 겸 큰 건물이 있죠. 그래서 두 군데에서 박서보 선생님에 대한 어떤 활동, 또 그분의 어떤 이런 아카이브에 대한 정리,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서보 선생님과의 인연은 참 오래됐는데요. 또 제가 박서보 선생님하고의 하나의 놀라운 점은, 다른 선생님과 다르게 박서보 선생님은 굉장히 꼼꼼하게 자기의 작품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그 서보미술문화재단에 가서 그때 이렇게 또 모든 자료를 들여다 봤는데요.
슬라이드에서부터 작품 한 점 한 점에 대한 전체적인 목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또 선생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일찍에 이런 거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걸 하게 되면 또 이렇게 자료가 만들어지면 정말 저한테도 빠트림없이 이번에 외국의 미술 잡지에 기사가 이런 게 났다. 그래서 이런 걸 기사 같은 걸 해서 계속 보내주고 그러한 중요한 자료들이 어디에 보존이 돼야 된다는 걸 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칠 줄 모르게 작업하는 선생님의 그 열정, 또 본인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작품과 아카이브에 대한 관리,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른 대가들과는 다른 면모가 있다.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부터 그 단색화가 미술 시장에서 크게 평가하고 또 호가되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선생님 지금 이제 뭐 연세가 많으시지만 지금도 끊임없이 이렇게 창작을 하시고 또 선생님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한번 말씀을 시작하시면 그 스피치가 굉장히 좋으셔요. 그래서 지금도 무슨 이야기를 시작하면 몇 시간을 막 이야기할 정도 그런 정열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어쨌든 우리나라의 현대미술을 또 한 단계 이렇게 위상을 높인 이 선생님의 그 활동이 또 이렇게 오래 지속되기를 이렇게 기대합니다. 네, 2016년에 저희 김달지 미술박물관에서 그 세계적으로 그 단색화에 대한 붐이 일어나면서 한국 추상 미술의 역사를 다뤘습니다. 결국 뭐 단색화도 그 추상화의 그 범죄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우리나라 그 추상 미술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다뤄봤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미술평론가 큐레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때 하나의 그 설문이 한국 추상미술의 흐름 중 가장 대표적인 작가가 누구냐 이런 거를 그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 어떤 그 순위가 김한기가 14, 박소보 선생이 13, 이완 선생님이 12, 유영국 선생님이 4표, 하중현 선생님이 3표 이런 식으로 정말 그 박소보 선생님에 대한 위상이 과거에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섰다 이런 거를 이제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 자체가 우리가 또 어떤 객관적인 평가의 어떤 바로메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선생님의 그 위상을 말해줄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